안녕. 정법을 정법답게 정답 최적입니다. 정답 잘 고르셨죠? 지금 점수가 어느 정도일까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살짝 보니까 또 선생님 그 SNS 쪽으로 만점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친구도 있던데 고맙습니다. 근데 만점이 꼭 나왔다고 해서 그냥 고맙고 만점이 아니면 안 고마운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영상을 보면서 정법을 정법답게 정리하겠다 하고 생각한 우리 선수들, 제자들에게 고맙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이 끝났어요. 그냥 쉬고 싶죠. 그냥 다 덮어버리고 쉬고 싶은데 첫 점까지 했습니다. 만점 나왔어요. 기분 좋죠. 몇 개 틀렸습니다. 기분이 나쁜가요?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내가 부족한가? 그런데 영상을 클릭해서 초적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지. 이 정도의 정성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1번부터 20번까지 꼼꼼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정성이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그럼 뭐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그렇죠. 운동도 잘할 것 같고 그림도 잘 그릴 것 같고 음악도 잘할 것 같고 일단 모든 것은 정성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시험도 정법답게 치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6월 모의평가, 7월 학평, 9월 모의평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시험도 시험을 정법답게 치러달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냥 이렇게 선생님도 여기 막 분석을 해요. 이 시험지에다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지를 보면서 너무 피곤해요. 시험 볼 때. 그러니까 대충 눈으로 읽어가면서 그냥 3번인가 보다, 2번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서부터 조금은 정보가 모르는 정보가 나오는 거 아닌가, 혹은 내가 헷갈린 게 무엇인가를 그냥 표시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덤비면, 예를 들면 1번 문제는 상당히 평이하잖아요. 그 평이한 건 그냥 평이한 것대로 풀 수 있어요. 다만 A, B를 적고 풀었겠죠. 그러니까 A가 형식적 법치주의, B가 실질적 법치주의. 근데 이거를 다 적는 친구들이 가끔씩 보여요. 너무 예쁘게 적어오려고 형식적 법치주의,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이러진 않죠. 시험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지금 4월 학력평가는요, 확실하게 말하면 한 30분 정도의 이 시간이 그렇게 빠듯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6월 모의평가는 전반적으로 30분이 아주 빠듯하게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법치주의 문제인데 제시문이 좀 더 길거나 혹은 뭔가 좀 중간중간에 독해가 잘 안 돼요. 어려운 말들을 써요. 그게 최근에 평가원 트렌드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말을 일부러 쓴다기보다는 조금은 독해의 시간을 걸리도록 만드는 효과랄까? 혹은 딱 봤을 때 잠깐만, 이 법치주의라는 상당히 평이한 주제도 이거 어려운 건가? 좀 지레 겁을 먹도록 하는,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평가원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시험을 치르고 나온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평이하니까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A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A가 형식적 법치주의죠. 합법성만 따지고요.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기본권 보장, 혹은 정의, 보편적 원리,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의 이념, 이런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B. 그러니까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갖추어라, 실질적 법치주의인데, A는 독재 정치를 옹호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나요? 그렇죠.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비판이니까 동그라미 치고. B는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 합법성도 정당성도 다 따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X. A와 달리 B는 국가 권력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여러분 요 세 번째 요 질문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틀린 이유는 뭐냐? 달리가 틀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공통점이 뭐예요? 국가 권력이 행사될 때는 근거가 바로 법률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법에 근거하여 통치하여라. 이게 바로 법치주의니까 얘도 법치주의, 얘도 법치주의이므로 얘는 공통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B와 달리 A는 위헌법률 심판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 제도, 비록 의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제정된 법률이다 하더라도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가를 심판하여, 악법은 법이 아니니까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는 어디서? 요 B,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강조가 될 것이다. 갑 1번. 네, 일단은 주제죠. 원래 1번 문제에는 정치 의미,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런 게 대체로 와 있는데 아니에요. 법치주의도 1번 문제에 가끔씩 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법치주의랑 뭐 정치 의미만 1번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1단원의 가장 평이한 주제 1-1단원에서 뭐 정치의 의미를 내거나 뭐 법치주의를 내거나 혹은 뭐 둘을 뭐 동시에 내거나 이런 식인데 2번 문제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총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총평 끝에 이 문제는 꼭 해서 2번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A는 어제 본회의에서 B인 땡땡부 장관 누군가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A가 바로 국회죠. 그리고 국회 본회의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임명권자인 C. 그러네. 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는 누구냐? 대통령이죠. 그러면 나머지가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B가 국무위원인데 그거구나. 장관. 행정각부의 장 이렇게 부를 때는 장관이고요. 국무회의에 들어가 있을 때는 국무위원 이렇게 되어 있죠.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B와 C의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건 국회 역할이 아니죠. 근데 1번 문장이 좋기 때문에 1번 문장을 응용해서 정확한 표현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이 그냥 1번에 야 이게 A가 국회가 아니지 1번은 틀렸어 이 정도의 실력보다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알아들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 그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그래서 감사원이 어떤 권한을 갖느냐라고 하면 결산 검사권을 갖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아기자기하게 잘 챙겨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법을 정법답게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문장을 좀 살려주시고 그냥 단순히 뭐 A에는 국회가 안 들어가 뭐 틀렸어 이러지 마시고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익숙한 문장으로 바꿔서 맞는 말을 만들어 볼까. 선생님이 요 해설 강의 하기 전에 역사 과목 해설 강의하는 걸 좀 봤습니다. 왜 봤냐면 역사에 대한 관심 때문에 봤냐 뭐 그것도 뭐 아주 없진 않은데 이 역사 과목의 해설 강의는 우리 정치여법과 뭐가 다른지를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한번 쭉 들었어요.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EBS 역사 선생님들 강의하시는 거 보면 뭐 그냥 홀린 듯 정말 열심히 몰입해서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선생님도 뭐 지켜보다 보니까 20분 훅 지나고 이랬는데 역사 과목은 뭐 선생님이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해설할 때 딱 보면 대체로 이게 왜 맞고 틀리고가 그냥 조금 뭐 연도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사건 중심으로 탁탁탁 좀 정리가 되는 편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오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막 생뚱맞은 오답이 따로 있지 않고 예를 들면 A라는 국가기관의 오답은 뭐 B라는 기관의 권한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야 이거 A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버리기에는 누군가 다른 국가기관 이런 거 다른 국가기관이 이걸 갖는단 말이에요. 그다음 아까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통치기구가 정리될 때는 선생님이 정말 그 꿀팁 하나 드릴 테니까 항상 단독적으로 나오는 선지보다 어디서 많이 틀냐면 다른 국가기관과 묶여서 나올 때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해서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 감사원도 들어가 뭐 국회도 들어가 대통령도 들어가 이런 거 마찬가지죠. B는 A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맞으려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문장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것도 B, A 국무위원이 어떻게 국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이렇게 X를 치고 넘어가지 마시고 잠깐만 만약에 이게 B가 아니라 C가 된다면 그러면 맞는 말 되겠는데 해서 또 그치지 말고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걸 하나의 소스 공부의 소스로 삼아서 잠깐만 임시회가 뭐였더라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하지 정기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임시회는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뭐 재적의원 4분의 1이 찬성하면 임시회가 열린다. 좀 더 공부하고 싶나요? 여러분 막 정법을 정말 정법답게 공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임시회 소집 요구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대통령한테 있죠. 그럼 그게 짜장면이에요? 짬뽕이에요? 선생님 강의 듣는 친구들은 이해되겠지만 뭐 아니라고 해서 그냥 처음 이제 해설 강의 듣는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짜장면 짬뽕 뭐지?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 요구권은 대통령제 요소입니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입니까? 그렇죠.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선생님 해설할 때도 이런 해설은 가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A 아니죠. 자, C로 바꾸면 맞는 말 정도 되겠죠. 3번. C는 A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C.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국대헌 대감 국무총리. 국대헌 대감은 또 누군가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까지.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답이 3번인데 이렇게 선지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연습들 할 때도 좋고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정리해 볼래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국대헌 대감을 다 써보고 근데 여기에 오답으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장관입니다. 장관, 국무위원.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죠. 다른 거 더 해볼까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 임명한다 해서 틀리게 쓰는 선지가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아예 대통령 임명하지를 않죠. 다른 거 해볼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있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짜임새 있게 아주 풍성하게 이게 정법답게 공부하는 거고요. 선생님은 뭐 이렇게 갑자기 이런 식의 뭐 선택지라든지 이게 바로바로 떠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자주 봐서 그래요. 자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선생님은 또 이제 직업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선생님도 이거 뭐 한 번 정도 보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암기력도 좋고 선생님은 이거 한 번 보고 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네 번째, B와 달리 C는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의 구성원이다. 국무위원, 써있죠 그냥 국무위원.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죠. 그럼 여기까지 딱 밑줄 긋고 얘를 네 글자로 쓰면 국무회의라고 할 거고 거기에 대통령은 뭐? 의장이 됩니다. 그럼 부의장은 누구죠? 국무총리입니다. 4번 틀렸고 5번 A의 장과 국회의장입니다. C는 모두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가 틀렸냐면 여기가 틀렸습니다. 탄핵소추 대상에 국회의원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국회의장만 기억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은 탄핵소추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까지 기억하고요. 여기 대통령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죠. 국무위원, 장관도 탄핵소추 대상 될 수 있고요. 국무총리도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법관입니다. 법관. 법관도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선택지를 변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출제를 예측하며 그 다음에 지나왔던 공부를 정리하는 능력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한 번 했다고 쌓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좀 잡아드릴 때는 그 얘기를 잘 듣고 요렇게 나오면 좀 힘들 수 있겠구나. 혹은 이런 식으로 아까 선생님이 뭐 꿀팁이라고 해서 선택지를 만들 때 한 국가기관의 단독적인 선택지보다 여러 다른 국가기관들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 이런 선택지는 항상 좀 표시를 해놓고서 수집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3번 문제인데 이건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문제입니다. 틀린 친구들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선생님 강의를 쭉 들어오던 친구들이라면 우리 선수들은 필기노트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뭐 집으로 보내주진 않았습니다. 그냥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딘가 적어놨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 필기노트가 여러분들마다 형형색색의 뭐 형광펜이든 무슨 볼펜이든 써가지고 잘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지방자치제도 이야기할 때 그때 주민들의 직접 참여 제도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조례개폐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달라, 개정해달라, 폐지해달라는 걸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거기 필기할 때 선생님이 자 이거를 아는가 모르는가로 이 지방자치에 관련된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이걸 모르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문제를 못 풀 수도 있다 했던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A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가진 게 누구냐면 지방의회죠. B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B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교육과 학예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은 누구냐? 교육감이죠. 그래서 뭐 1번은 틀렸고요. B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니죠.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도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은 해당 지역의 B에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잠깐만, 조례를 만드는 건 지방의회인데 아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니. 주민들이,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을 해줄 것을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 지방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좀 비슷하게 기억했으면 하느냐라고 해서 좀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로서 행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법률안 제출권이 있잖아요. 법률안 제출권. 그걸 기억하시면 조금은 더 개념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 줄 것을 요 지방의회한테 또 이렇게 넘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이 3번입니다. 네 번째. B는 A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예산안 심의 확정권은 이건 국회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 예산은. 자, 그러면 그걸 응용하세요.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심의 확정은 누가 해요?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그러니까 B가 아니라 A가 의결해야 되죠. A가.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죠. 다섯 번째, A와 B의 권한은 모두 중앙정부와의 수직적 권력 분립에 기초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판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중앙정부 이렇게 써놓고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것도 광역이랑 기초 이렇게 나눠놓고서 선생님은 필기를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뭘 보여주려고 하냐? 자, 보세요. 뭔가 이제 수직적인 느낌을 이제 주려고 합니다. 위아래. 수직적인 느낌. 그러면 이것도 하나 알아둘까요? 여기 있는 지방의회랑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요. 자, 이럴 때는 수평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의결기관, 여기는 집행기관. 됐죠? 답은 3번이고 이 3번 문제는 좀 몇 번 더 찾아보는 연습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고 해설을 읽고 끝내지 말고 지방자치에 관련된 전반적인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과 3번에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고 4번은 또 평이하니까 바로 땡땡법 개정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을 제시해 볼까요? 선거가 나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땡땡법 개정 정책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시민단체란 말이 먼저 나와요. 땡땡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여기 뭐 정부도 나오고 국회도 나오는데 일단 정책결정기구라고 하면 국가기관이니까 정부도 국회도 다 정책결정기구입니다. 이거 복습하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데이빗 이스턴의 뭐 투입 산출 모형 이런 얘기를 할 때 정책결정기구가 누가 있냐라고 하면 뭐 정부, 행정부뿐만 아니라 뭐 국회, 뭐 이렇게 국가기관이 있다 말씀드렸고 갑이 제시한 정치 참여 방법은 선출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선거니까. 그럼 선거의 기능 중에 정치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배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출하면서 정당성도 부여하고 권력도 통제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병이 제시한 정치 참여 방법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은 국가기관이 하는 겁니다. 병이 제시하는 건 뭐? 입법 청원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투입이라고 적어두시고요. 네 번째. 이런 선택지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딱 이쪽 내용에서 항상 쓰는 오답이거든요. 병과 달리 을이 제시한 정치 참여 방법은 정치 참여 주체의 정치적 효능감. 야, 내가 참여를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야, 내가 이 맛에 참 참여를 하지. 이게 바로 효능감이니까요. 당연히 효능감은
입법청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에서도 분명 향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동그라미 치는 거죠? 틀렸습니다. 달리가 틀렸습니다. 병도 을도. 5번. 갑을병이 제시한 정치 참여 방법은 모두 직접 민주정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당장 보시면 요 선거는 대의제의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왜? 대표자들을 직접 뽑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직접 민주정치를 실현한다 라고 하지 않죠, 여기선.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대의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5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얘는 3-1단원 주제가 됩니다. 다음 5번 문제. 이것도 평이한 문제니까 바로 체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를 좀 떠올려 주시고, 우리나라는 땡땡국에 이 부대를 파견하여 내전으로 황폐화된 지역에 다시 이렇게 뭔가 좀 건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져가는 어떤 각종의 시설물들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민 보호 등 인도적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A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아니 선생님, 우리나라도 아닌데 저 멀리에 있는 어떤 나라에 내전으로 황폐화된 걸 우리가 꼭 재건해 줘야 됩니까? 휴머니즘적으로 인도적으로 꼭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이게 헌법적으로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이 있죠. 우리나라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전액 면제해 준다. 그래서 이게 B,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있죠. 특히나 이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의료급여 제도라고 소개가 될 수 있습니다. 1번, A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거 써있죠. 국민주권이다. 좋은 얘기지만 A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적혀 있으니까. 국제법을 존중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A의 실현 방안이다. 그렇죠. 국제평화주의에서 국제법을 존중한다가 무슨 말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이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헌법상 체결한 조약,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공포한 이 조약, 이것은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었는데 국회 동의를 얻어 맺은 조약 정도라면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동등하게 그 지위를 인정하고 우리도 준수해 나가겠다라는 사인입니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그러면 틀린 선지라고도 알려드렸었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국제 평화주의입니다. 하나 더 적고 싶은 친구들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외국인의 지위 보장, 이런 것도 한 번쯤 적어두시면 좀 더 풍성해지겠죠. 정답은 2번이고. 3번, B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관련이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복지국가의 원리를 강조하다 보면 국가의 역할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리면서, 네 번째,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담임권, 이쪽은 참정권에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국민주권의 원리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기본권으로 물어봤다 그러면 참정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무담임권이 뭔데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 공무담임권의 대표적으로 이것도 좀 필요한 친구들이 적으면 피선거권이 있고요. 그 다음 공직취임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본권 할 때 하는 말이고, 지금 여기서는 이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와 직접적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 복지국가의 원리보다는 국민주권. 자, 5번.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헌법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다른 나라 헌법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아닌 나라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게 바로 평화통일의 원리. 분단 국가가 아닌데 자, 우리는 통일을 평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헌법에 적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5번도 틀렸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이 내용은 1-2단원에 헌법의 기본 원리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꼭 복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 장으로 넘어가는데 좀 당혹스러웠죠. 잠깐만, 내가 이게 정치화법을 푸는 건가 사회문화를 푸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요 문제는 그나마 이 도표 여기 있는 통계치가 뭐 아주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자, 일단 개념이 반 이상이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보면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치 참여 집단을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 참여 집단, 여기 누구죠?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게 바로 정당이고요. 그 다음 이런 정당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공익보다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참여 집단을 가장 선호한다. 그럼 이게 뭔데요?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참여 집단. 요건 이익 집단이거든요. 2배로 나타났대요. 2배. 자, 보면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전체 1000명을 놓고 보세요. 1000명인데 여기 복수 응답 및 무응답이 없어요. 가장 선호하는 정치 집단이 누구야? 저 없는데요. 무응답 없고요. 복수 응답. 꼭 하나만 골라야 돼요. 저 정당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다 고르고 싶은데 안 돼. 하나만 고르도록 해.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1000명을 놓고 요게 300명이라는 뜻이죠. 1000명 중에 30% 300명, 여긴 550명, 여기는 150명. 그러니까 아까 2배를 만들려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가 정당이 될 것이고 이쪽이 이익 집단이 되면 B가 시민단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당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000명 중에 30명이 아니고 30%. 그러니까 300명이죠. 여기는 550명이겠네요. 여기는 150명이겠죠. 그럼 여기 있는 300명을 또 전체로 두고 구성을 보니까 남자가 90%, 여자가 10%. 그럼 이게 90명, 10명이 아니라 300명 중에 90명이니까 뭐 굳이 적으면 270명, 여기는 30명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550명 중에서 40%, 6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명수로 적힐 필요가 있겠는가 싶지만 어떻게 적는지는 알려드렸으니까 필요할 때 다시 올라가서 확인할게요. 어쨌든 간에 A, B, C만 결정이 되면 A와 달리 B는 당정협의회, 이건 정당 중에서도 특히나 여당,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배출된 정당이 여당이니까 이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와 행정부 사이가 매개되거든요. 다리 놓기가 됩니다. 어쨌거나 이 당정협의회는 정당이어야 가능한 거죠. 이익집단, 뭐 시민단체 관련 없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이건 정당의 기능이고요. 한 글자만 적을게요. 정당. B와 달리 C는 정치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한다. 이것도 정당이죠. 정부의 정책을 비판, 감시하는 기능. 이런 거 잘 봐두세요. 이거는 달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정부의 정책을 비판, 감시하는 기능은 정당도, 이익집단도, 시민단체도 다 가능하니까 3번은 틀렸고. 그래서 기억납니까? 자, 정당의 특징을 적어보자. 이익집단의 특징도 적어보자. 시민단체 이렇게 적다 보면 이 가운데 딱 껴있는 이 셋 모두의 공통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뭐 완강 코드로도 주문을 했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건 셋 모두의 공통점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시민단체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여학생 수가 정당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남학생 수, 요게 남학생 수가 얼마냐면 여기 있죠. 270명이고요. 그러면 시민단체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여학생 수는 얼마가 될까요? 요거 330명 되지 않겠습니까? 550 곱하기 0.6, 6530, 6530, 330명. 그러니까 네, 4번이 답이네요. 5번.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치참여 집단은 정당입니다. 정당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이다. 과반이 되려면 시만이 아니죠. 네, 시민단체여야 과반이 되죠. 이렇게 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정치참여 집단으로 꼽은 학생들은 300명 밖에 안 되니까 1000명에 300명은 과반에 못 미칩니다. 5번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 정리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뭐 4번, 5번 정도가 여기 있는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숫자를 조금은 가공하거나 아니면 잠깐만 이게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지? 이런 정도의 생각이 필요한 것이고, 일단은 A, B, C만 잘 찾아낸다면 대체적인 게 다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뭐 아주 우리 정치여법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한번 또 좋은 기회에 연습을 해봤습니다. 주제는 3단원의 마지막 정치참여 집단.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한번 꼭 찾아보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를 그냥 진짜 줄줄 꿰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전문가처럼 말하고 전문가처럼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문제지를 딱 보면서 그냥 얘는 답이 이거지, 이거보다는 잠깐만 이건 3월 달에 안 남았던 유형인데 라든지, 이거는 평가원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은 아닌데 라든지, 전체 출제 비중을 보니까 평가원이 출제할 때는 뭐 1단원에서 4문제 정도를 내는데 요 시험제는 3문제 정도가 나왔네 1단원에서. 뭐가 빠졌을까? 정치 의미 문제가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EBS의 선수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과 함께 훈련했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을 좀 타고 뭐 선수들이 당연히 감독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돼요. 강의도 열심히 듣고 이제 교재도 열심히 보는 친구들은 잠깐만, 내가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한두 번 듣다 보니 분명히 총평할 때 단원별 출제 비중을 설명하시면서 우리한테 꼭 찾아보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미리 찾아봐야지 라든지. 자, 요게 어떻게 뭐 평가원 모의 평가 혹은 뭐 수능에 어떻게 출제될 건지를 우리 그 전에 개념 강의할 때, 개념 완성 강의라든지 뭐 아니면 또 뭐 수능 특강 강의, 수능 개념 강의라든지 수능 특강 강의에서 매번 막 출제 비중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평가원 출제 비중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자주 나오는 거, 혹은 이쪽은 교과서에 의미 있게 쓰여 있지만 평가원은 그렇게 주목하는 주제는 아닌 거, 이렇게 좀 나뉘지 않습니까? 7번 문제. 갑의 자녀 을이, 딱 보는 순간 미성년자죠. 얼음 조각을 가지고 놀던 중 얼음 조각을 던져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 우와, 얼음 조각을,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자, 이 14세라고 하면 선생님 책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해, 손해를 입혔으니까 누군가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인 것 같은데 책임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애매하죠. 선생님도 당연히 이 나이가 애매하다고 했어요, 분명 강의에서. 그래서 이거 애매한데, 애매하니까 네, 조건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을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 갑의 자녀 을이라고 했으니까 을이 미성년자이므로 미성년자의 친권자, 부모 갑, 이쪽이 바로 감독자가 됩니다. 친권에 기초한 감독자. 갑은 을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가? 게을리했다,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니,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기억 디귿 상황, 이렇게 책임 능력 인정되는데 게을리했다. 그러면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럼 그거는 특수 불법행위예요, 일반 불법행위예요? 다시 한번,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은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죠. 우리가 일반 불법행위 논리로 접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디귿 상황에서 부모, 갑은 병에 대해서 특수,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기억 리을이에요. 기억과 리을 상황에서 갑은 병에 대해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요. 아니,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책임을 그냥 안 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디귿. 이번엔 니은 디귿 상황. 사고 당시 상황에서 을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고 게을리했다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나와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는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맞죠. 디귿. 동그라미 치시고요. 리을. 니은 리을 상황에서 갑은 병에 대해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연속 니은 디귿 리을까지 해서 5번. 동그라미 치는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적어드릴게요. 이게 기억의 상황인데 을이 미성년자니까.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기억 디귿 상황은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뭐?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 다음, 이번엔 니은 디귿 상황. 얘는 뭘 한다고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자, 이렇게 하면 이게 특수불법행위에서 소개했던 첫 번째 유형이거든요.
요건 특수 이렇게 적어두시면 왜 기억이 틀렸고 기억 선택지가 왜 디귿선지가 맞는지가 정확하게 갈려 나올 겁니다. 됐죠?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러면 니은 상황은 뭐냐? 니은 선택지를 보니까 니은이라고 하니까 이제 기억 리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모는 책임에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식한테 책임 능력 인정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자식이 손해배상해야죠. 책임 능력 인정되니까. 그럼 리을은요? 리을은 인정되지 않아요. 심지어 부모도 게을리지 않았대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더 깊이 있게 좀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심지어 이쪽 내용은 정말 그 판서된 내용을 여러분이 적은 게 있다면 심지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책임 여기 써있죠. 첫 번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이게 A 1번이었을 겁니다. 그 밑에 가면 이게 A 2번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 B 그러면 사용자 배상 책임, 그럼 C 그러면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D 그럼 동물 점유자, E 그러면 공동 불법행위. 이렇게 완전히 유형화시켜서 우리 정리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 틀에 맞게 잘 다져두시길 바라면서 다음은 8번입니다. 기본권 유형인데 이 문제도 독해만 되면 A, B를 찾고 바로 밑에 선택지로 갈 수 있는 문제죠. 우리나라 헌법은 제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있는데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 중 하나가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양육하는 것에 대한 권리다. 잠깐만 여기까지 읽으니까 갑자기 가족관계에 관련된 사단원 문제 같지만 사실상 기본권 유형이기 때문에 뭐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식으로 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기본권 유형 이렇게 적혀 있으면 잠깐만 이거 우리 민법 배울 때 했던 그 얘기인가? 라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게 어떤 기본권인 건지를 찾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예측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뭐 그런 얘기 많이 쓴다면서요. 뭐 예지력 상승 해가지고 야 문제만 딱 봐도 말이지 발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발문만 딱 봐도 뭐 기본권이니까 청구권인가 뭐 자유권인가 뭐 사회권인가 이런 걸 물어보겠군. 양육권은 가족의 자율 영역을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보장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양육권이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이걸 기본권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울 권리, 자유권이고요.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해 보장되는 측면도 있다. 이는 양육권이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네. 양육권을 성격으로 보게 되면 제 아이는 제가 키워요. 국가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성격도 하나가 있고, 아이 키울 때 이것저것 참 뭐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국가는 뭐 하세요? 와서 좀 도와주시죠. 신경 좀 써주시죠. 이런 느낌이 또 사회권에 있다라고 하면 이미 정부에서 요게 하나가 나오고 쭉 밑에 가니까 뭐 인간다운 생활, 국가에 의해 보장. 그래서 자유권과 사회권을 찾을 수 있고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기본권은 청구권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성격, 그렇죠. 바로 성격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라 이야기를 했고, 다음 세 번째, B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이건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고요.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을 이야기하죠. 5번, A, B 모두 헌법에 명시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은 보장받을 수 없다. 아니죠. 특히나 이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권은 포괄적 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5번은 틀렸구나. 8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이게 1단원 마지막 주제죠. 기본권. 다음은 9번인데 이 9번은 뭐 워낙에 수험생들이 두려워하는, 이게 참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선생님은 뭐 오랫동안 강의하고 많은 제자들을 지켜봐 오는 과정에서 확실히 알겠어요. 확실히 알겠는데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요. 계속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를 오히려 어떤 제도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이게 왜 여기서 돼 안 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매번 뭔가 원칙을 딱 세워놓지 않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이렇게 풀고 그게 아니죠. 출제자도 원칙을 딱 가지고 그냥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성년자죠.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확인하시고, 만약에 동의를 얻어 이렇게 하면 그냥 유효인 거고, 전자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병으로부터 써있죠.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까지 딱 끊고, 자 그러면 갑, 법정 대리인 을이 있는데요. 갑이 이렇게 병, 여기 판매자예요. 여기가 미성년자입니다. 병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배운 개념을 연습하면 위쪽이 바로 법정 대리인, 이렇게만 적을게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갑이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한 계약을 맺었으니 이건 취소할 수 있죠.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구는? 미성년자 갑, 그리고 법정 대리인 을.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갑과 달리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왜? 갑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문장을 읽었어요. 병은 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원칙을 딱 세워놓고서 그냥 문제를 다 정보를 주는 거예요. 풀라고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취소권을 갖고 있는데 병 입장에선 뭐야, 이 친구 미성년자였어? 내가 계약 당시부터 미성년자인 거 알았으면 안 팔았을 텐데, 에이 이제 와서라도 내가 알았으니 내가 그냥 안 팔게. 받은 돈은 돌려줄 테니까 그냥 가져왔던 노트북 갖고 올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뭐라 부르냐면 철회권이라고 하죠. 철회권. 근데 철회권은 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인 걸 몰랐을 때만.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병은 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죠. 근데 잘 들으세요. 이 철회권이라고 하는 건 이쪽에서 취소권을 갖고 있을 때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엔 진짜 취소권을 갖고 있죠. 마법 카드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마법 카드를 써버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약이 상당히 좀 불안정해질 것 같으니까 이쯤 되면 내가 그냥 안 팔게. 이걸 철회권이라고 부릅니다. 정은 47세예요. 이게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만취하여 써있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의사능력이 없으면 그냥 무효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신의 주택을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무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만약에 선생님이 무다. 우와, 정말 싼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하게 되었군. 무효입니다.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무효. 그러면 정이 일정 기간 이내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효라고요. 그래서 3번에 적혀 있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취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취소권이라고 하는 건 취소의 의사표시, 취소권을 행사하면 이거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될 수 있죠. 그건 취소에 관련된 얘기고, 여기 무효니까 3번 틀렸고. 네 번째, 무는 정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자, 이것도 보세요. 확답을 촉구할 권리도 언제 있는 거냐. 저쪽에서 취소권을 갖고 있을 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이 없어. 여기가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4번도 틀렸죠. 잠깐만요.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죠 지금. 2번.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죠?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없다고 해놓고서 X라고 쳤나요? 없다. 죄송합니다. 없으니까 맞다 이거죠. 없으니까 맞다.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철회권이 없으니까 없다가 맞고 답 2번이고요. 다섯 번째, 갑과 달리 정은 법률상 행위 능력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오히려 이건 제한, 능력, 자고요. 행위 능력의 제한받는 건 누구? 미성년자가 그렇고, 이쪽은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 불러야 되죠. 5번도 틀렸습니다. 다시 이 문제는 미성년자라는 제한 능력자와, 즉 행위 능력에 제한받는 사람과, 여기선 만취자, 의사 능력이 없다, 의사 무능력자, 위에 건 취소할 수 있는 사례, 밑에 건 무효인 사례,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또 복합적으로 활용이 되겠죠. 다음은 10번인데, 자, 문제 이 구조를 보셔야 돼요. 갑은 땡땡법 이 조문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쓰는 거죠. 한 바퀴 공부한 친구들은 기소했다,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겠다는 뜻이군. 땡땡 지방법원 합의부. 이것도 어떤 정보를 주나요? 합의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갑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 잠깐만. 그러면 1심 재판부가 합의부,
그럼 이건 중한 사건이겠군 이렇게. 근데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그걸 묻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러네 독해를 계속 하는 겁니다. 중한 사건이었고 합의부의 이 판결에 항소하게 되면 항소심이 어디서 열릴 거냐? A. A는 고등법원이구나. 그래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받는데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요 재판받고 있는 당사자 갑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해줄 것을 고등법원에 신청을 하였고, 고등법원은 B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였다. 그 얘기는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거죠. 누가? 고등법원이. 그럼 어디에다가 제청할 거냐면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당장 여기서 과잉금지 원칙 중에 하나가 깨졌죠. 야 이거 수단이 적합한 거 아니야.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야 이러면 그냥 과잉금지 원칙에 벌써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중대해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뭐 갖춘 게 없네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니까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고 결정했냐면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한다는 결정은 말 그대로 위헌이 나왔겠죠. 해당되는 이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기억. A의 장은 B의 재판관 중 3인에 대한 지명권을 갖는다. 그건 대법원장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장. 여기는 고등법원장이죠. 근데 이걸 대법원장으로 바꾸면 아셔야 돼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습니다. B의 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잠깐만. 국대헌대감 또 나오죠. 국대헌 헌법재판소 장이니까 니은 맞고요. 디귿. 갑이 제청 신청한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라기보다는 얘는 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건 위헌법률 아니죠. 이거 적혀있네요. 요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요거. 근데 여기 있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 여기까지 딱 쓰고 얘는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가장 크죠? 이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거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두고요. 그 다음 위헌법률 심판은 어떻게 열리냐면 법원에서 제청해가지고 열리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리얼.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써있네요. 그래서 위헌이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2단원의 2 통치기구에서도 마지막 헌법재판소 얘기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1번인데 정부 형태입니다. 문제 조건을 잘 쓰셔야 되는데, 자 우선 표는 각국의 t부터 t 플러스 2 세 식이고요. 정당별 의석률입니다. 퍼센트. 단 t부터 t 플러스 2 시기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에 하나인데 얘랑 얘는 같은데 얘가 달라요.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t 시기와 t 플러스 1 시기 정부 형태는 같고 t 플러스 1 시기와 t 플러스 2 시기 정부 형태는 다르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고 얘랑 얘가 다르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문제 조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거지만 정부 형태도 정부 형태지만 지금 보니 t 시기에는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 A당 56%, 그런데 t 플러스 1 시기에 없네요. t 플러스 2 시기도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이게 수능 개념할 때라든지 수능 특강할 때 선생님이 정부 형태 분석법이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즉 개념만 가지고 푸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 출발. T시기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면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가 될 텐데, 그러면 T 플러스 2 시기에는 연립정부가 구성될 수 있다. 이때가 의원 내각제면 이때도 의원 내각제, 밑에 T 플러스 2 시기는 대통령제가 돼요. 그럼 대통령제에서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없다고 해서 연립정부라고 하지 않고요. 이럴 때는 그냥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뿐이죠. 다음 두 번째.
이번엔 T시기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라면 그러면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이렇게 되겠죠. T 플러스 2시기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 이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요소죠. 그러니까 2번 또 틀렸고요. 세 번째, T 플러스 1시기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서 선출되었다면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서 선출된다는 게 뭐 주로 총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구나. 그러면 T 플러스 1시기가 의원 내각제면 T 플러스 2시기는 대통령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T시기도 의원 내각제겠죠. 둘 다 같으니까. 그러면 T시기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A당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럼요. 왜? 의원 내각제잖아요. 의원 내각제에서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있죠. A당. 그럼 이때 단독 내각을 수립할 겁니다. 그럼 단독 내각을 수립할 때 총리는 A당에서 배출을 하겠죠. 그래서 3번 답이 되고요. 네 번째, T 플러스 2시기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라면 T 플러스 1시기는 대통령제일 텐데 내각 불신임권, 이건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니까 맞지 않죠. 다섯 번째, T 플러스 2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면 이건 대통령제 특징이죠. 그러면 T 플러스 1시기는 의원 내각제가 될 테고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이건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이게 대통령제의 특징이구나. 그러니까 또 안 맞네. 정답은 3번인데 참 좋은 문제입니다. 왜? 그냥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반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있는가 없는가의 이 정당별 의석 분포를 통해서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을 추론하는 문제로서 아주 좋은 문제고요. 그리고 또 이 여대야소, 여소야대, 단독내각, 연립내각, 이거를 우리가 원리 원칙 없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정부 형태 분석법을 복습해달라.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12번 문제는 이거는 뭐 거의 뭐라고 될까요? 선생님의 강의에서 했던 이야기들. 한번 볼게요. 권투 선수 갑이 정당한 시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이거 업무로 인한 행위. 그래서 정당 행위 이렇게만 적을게요. 정당 행위라서 위법성이 깨뜨려지면서 범죄 성립하지 않죠. 을이 친구의 동의하에 그 친구 어머니 소유의 지갑을 훔쳐 처분했다. 이건 범죄죠.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피해자의 승낙 아닌가요? 할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피해자의 승낙은 대체로 오답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친구의 허락을 받고 친구 아버지의 자전거, 뭐 친구의 허락을 받고 친구 뭐 아버지의 뭐 지갑을 뭐 그냥 가져갔다. 그게 나오면 오답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범죄가 될 수 있고요.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맹견, 뭐 멧돼지 뭐 등등을 설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던 가게 유리창을 파손했다. 이건 긴급 피난이죠. 그래서 위법성이 깨뜨려지겠죠.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딸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그렇죠, 강요된 행위니까 이때는 책임이 조각되죠. 그러면 또 범죄가 성립하지 않죠. 자, 결국 가와 다는 위법성이 깨뜨려지면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나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고 그다음 라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네 가지 사례에서 구성 요건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없는 거예요. 여기 없고 법질서 전체 관점으로 보아 위법한 행위인가? 여기 지금 위법성 이 말도 살리셔야 돼요.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위법한 행위인가? 아니요 그랬으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게 이 사례에선 가와 다가 있었고요.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는가? 이쪽이 책임을 따지는 거니까 책임 조각되는 라의 사례고, 그렇죠. 요게 나 사례라고 생각하면 가는 D에 해당한다. 가는 B죠. 나는 A에 해당한다. 나는 D고요. 디귿. 다는 B에 해당한다. 그러네요. 다는 B. 그래서 디귿 선택지 맞는 거고. 리을. 라는 C에 해당한다. 라는 C. 그러네요.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위법성 조각 사유랑 책임 조각 사유 혹은 뭐 이제 범죄가 성립되는 아주 교과서적이고 전형적인 그런 출제인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가와 다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구성 요건은 해당했다. 이걸 꼭 전제로 깔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A, B, C, D 중에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갑자기 문제에서 가와 다는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맞는 말이구나. 그 다음 이 구성 요건이란 말과 성립 요건은 다른 말이에요. 다르다기보다는 범죄 성립 요건 중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가 한 범죄 성립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가는 정당 행위였잖아요. 정당 행위에 해당하니까 위법성이 조각되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죠. 그러니까 범죄 성립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죠. 그런데 구성 요건은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성 요건이란 말과 그러네요. 범죄 성립 요건이란 말은 좀 구분해서 쓰는 연습을 잘 하셔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슬쩍 읽었을 때 잠깐만 이게 범죄 성립 요건? 구성 요건인가? 아니죠. 범죄 성립 요건은 하나 둘 셋을 다 갖춰야 이때 범죄가 성립하니까. 좋아요. 다음은 13번으로 갈게요. 얘는 뭐 그 이혼에 관련된 뭐 절차와 특징 개념인데요. 갑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을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협의를 통해 협의 이혼, 기역은 협의상 이혼. 그 다음 갑과 을의 혼인 중 출생한 A는 갑이 키우기로 하였다. 병은 정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소송을 통해 소송이니까 니은은 재판상 이혼이고요. 병과 정의 혼인 중 출생한 B 다 미성년자죠. 여기 2살, 6살 병이 키우기로 하였다. 자 바로 1번 협의상 이혼의 경우 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그건 오히려 재판상 이혼이고요. 이혼에 책임 있는 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책임 있는 자도 이게 재산 분할하는 것과 이제 이혼의 책임 이건 별개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판서해 드릴 때는 유책 배우자 이런 말을 썼어요. 책임 있는 즉 이혼에 책임 있는 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기역과 달리 니은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왜? 이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이 된다면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해가지고 이혼의 효과 중에 키우지 않는 쪽에서는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달리가 틀렸고요. 인정되지 않는다도 틀렸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기역이든 니은이든 키우지 않는 쪽에서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니은과 달리 기역의 경우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된다. 그렇죠? 협의 이혼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협의 이혼에 특히나 여기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이 원칙이다. 이것도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 5번 기역과 니은의 경우 모두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건 협의 이혼이죠. 재판상 이혼은요? 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딱 배운 대로 풀리는 개념 문제였고요. 그 다음 14번으로 갑니다. 국제법의 법원,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선생님이 꼭 부탁을 할게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우리가 희한하게 6단원만 가면 이게 뒷심 부족이랄까? 이 개념이 생소하다면 상당히 생소할 수 있는데 배운 대로는 정확하게 풀립니다. 이 문제 배운 대로 정확하게 풀리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한일어업협정은 수업 시간에 그냥 사례를 들 때부터 쓰는 거예요. 한일어업협정. 심지어 어떤 사례도 이야기하냐면 이건 두 주체가 맺은 거니까 양자조약이잖아. 양자조약의 대표적인 사례 뭐 한미 FTA도 있고 한일어업협정도 있어.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러니까 심지어 뭐 한일어업협정 이것도 상당히 좀 익숙할 것이고 즉 A, B, C만 잘 정리가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뭐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될 수 없다? 아니죠. 조약은 국가와 국가끼리 맺을 수도 있고 국가와 국제기구끼리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헷갈리면 자 우리와 유럽연합이 자유롭게 무역하자고 협정을 맺은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권 국가고 여기는 국제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기구도 맺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알려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A, B, C를 찾아보죠.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문서 형식의 명시적 합의 그래서 이거를 성문의 명시적 합의 A 조약이죠. 조약. 그리고 여러 국가의 반복적 관행을 기초로 성립되는 B 요건 국제관습법이죠. 이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는 문명국들이 즉 법질서를 갖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는 이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 이게 바로 법의 일반 원칙이니까 조약은 국제기구와 국가도 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약은 대통령이 체결 비준권을 갖고요. 국회는 거기에 대한 중요한 조약의 경우 동의권을 갖습니다.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야 라고 다 짚어내는 거였고, 우리나라에서 비는 헌법과 같은 요약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한 조약, 이거를 헌법상 체결 공포한 조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게 바로 B, 국제관습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건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 그래서 헌법이 틀렸죠. 한일어업협정은 조약이고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하나만 더 적고 싶으면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까지를 묶어서 아예 법의 일반 원칙에 사례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답이 5번이고요.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법의 일반 원칙과 국제관습법은 사례를 비교하는 겁니다. 사례 비교. 그러면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뭐 비교하는 거냐면 특징 비교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조약은 문서로, 명시적으로, 성문의 형태로, 국제관습법은 불문의 형태로. 조약은 어떤 체결 절차 이런 게 따로 있고요. 국제관습법은 절차를 거치지 않죠. 조약은 체결한 당사국만 구속합니다. 국제관습법은 포괄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렇게 특징이 아주 대비가 되고요. 국제관습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내정불간섭의 원칙, 뭐 전쟁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관습법의 사례와 법의 일반 원칙의 사례가 섞여 있어도 잘 가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고, 다음은 15번으로 가는데 이 문제도 평이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인 원칙이 5개가 나와요. 그게 또 기가 막히게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에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 땡땡법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주고 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만약에 지금 법의 명칭이 나와 있지 않은데 땡땡법, 잠깐만 형법이 아닌데, 이름이 형법이 아닌데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 법은 형식적 의미형법입니까? 실질적 의미형법입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게, 잠깐만, 이건 형법이라는 이름이 아닌데도 여기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했다. 그럼 형사처벌될 수 있다. 그럼 실질적 의미의 형법, 이것도 연습하시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관한 정의가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냐, 너무 모호하지 않냐,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로 뭔가 구체적이지 않다. 이걸 딱 보고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이걸 여기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면 안 되지, 얘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고 얘는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해서 A를 찾았어요. 1번,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 비례의 원칙, 경한 범죄는 경하게, 중한 범죄는 중하게 써있죠.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범죄와 형벌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범죄와 형벌이니까 범죄 구성 요건과 형벌까지 명확할 것. 정답 2번.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행위라도 관습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 관습 형법 금지 원칙 혹은 성문 법률주의.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소급표 금지의 원칙. 이렇게. 뭐 혹은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 어떤 사항에 대한 법규가 없을 때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추해석 금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5가지의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구체적 원칙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명확성의 원칙 2번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가면 16번이 있는데 16번은 원래 많이 틀리는 형사 절차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충분히 개념 정도만 정리가 돼 있어도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는 틀린 친구들한테 야, 너 이렇게 쉬운 문제 틀렸어? 이 뜻이 아니라 틀려도 좋으니까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서 봤던 판서된 내용 적은 거 있으면 한번 들여다봐. 이런 뜻입니다. 갑은 회의 중 을과 시비가 붙어 을을 일방적으로 폭행해서 전치 사주에 상해를 입혔고요. 갑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갑, 써있죠. 구속 상태라고. 구속 수사.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하였지만 기각됐으니까 계속 구속된 상태가 유지되면서 구속 수사를 받겠죠. 이후 검사는 갑에 대해서 공소 제기, 기소.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검사와 갑은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 뭐가? 집행유예가. 그럼 바로 1번. 기억으로 인해 갑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합니다. 현행범이라도 무죄로 추정합니다. 이것도 다 얘기했나? 선생님이 원래 수업할 때 현행범이라도 무죄로 추정한다. 심지어 자백했다 하더라도 무죄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음 두 번째. 갑은 니은 이전의 보석. 이 보석이 뭐예요?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해달라. 이건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 단계 하는 거고요. 니은 이전이라면 공소제기 이전이면 수사 단계니까 틀렸죠. 니은으로 인해 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소하게 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피의자에서 피고인. 이렇게 바뀐다고요. 법원은 갑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 이런 말이 상당히 어렵지만 이건 선고유예니까 집행유예와 다르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고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형사보상은 어떤 느낌이냐? 억울한데 갇혀 있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속 수사를 받거나 구속 재판, 여기 보니까 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공소 제기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구속 수사, 구속 재판 이렇게 받았던 피고인이 있는데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억울하게 갇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유예는 유죄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일이 없죠. 그래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5번이 정답입니다. 꼭 한번 판서된 내용 있으면 그 내용을 보세요. 보면 집행유예 X 이렇게 쳐 있습니다. 선고유예 X. 무슨 말일까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까지. 다음은 17번으로 갑니다. 근로계약서. 연령을 딱 확인해야죠. 16세. 연소근로자. 2021년 1월 15일부터 이렇게 뭐 한 달 남짓 정도, 한 달하고도 한 열흘. 근로시간 9시부터 20시. 이게 뭔가요? 갑자기. 이게 11시간처럼 보이지만 휴게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런데 1시간을 빼도 10시간인 거예요. 연소근로자는 하루에 7시간이고요. 합의해서 연장 근로한다고 해도 1시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0시간이라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임에도 8,590원만 주겠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조항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요구할 수 있다.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건데 이 내용만 보고는 그게 나와 있지 않고요. 의뢰 근로시간은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죠. 지금 8시간까지가 합의해서 연장 근로하겠다고 하더라도 8시간인데 10시간이면 훌쩍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을은 계약에 합의했기 때문에 갑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런 게 답이면 이 근로기준법 혹은 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를 정치여법 과목에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민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정말 답이 된다면. 네 번째. 을이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연소근로자도. 다섯 번째. 그렇죠. 갑은 을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플러스 부모의 동의서를 이것도 적어두세요.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왜? 연소근로자이므로. 그러니까 이거죠. 갑은 누구냐면 사용자 갑이에요. 연소근로자가 맞고요. 연령을 보시면. 그리고 이 연소근로자에게 동의를 해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부모님이다. 그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다. 이렇게 다 갖추어 두어야 되거든요. 동의서까지도 적어 두시고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은 18번으로 갈 거고요. 뭐 상속 문제인가? 맞네요. 그런데 어떤 계산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고 정리만 하면 됩니다. 갑과 을은 법률상 혼인을 하였고 그 사이에서 A와 B가 태어났다. 이후 갑과 을은 이혼하였고 갑은 A를, 을은 B를 키웠다, 양육하였다. 3년 후 갑과 병은 법률상 혼인을 하였고 병은 미성년자인 A를 이것으로 입양하였다. 그러니까 뭐로 입양했냐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반 입양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친양자 입양인 경우에는 어떻게 두면냐, 이제 A를 만약에 병이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이제 A와 을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끊기겠죠. 여기를 이제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1번.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B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아니죠. 갑과 을이 이혼하고 비록 B를 을이 키우고 있다 하더라도 갑의 사망으로 B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아니 이혼했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끝나진 않으니까. 가가 양자라면 A는 병의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본다. 여러분 이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니고 정확하게 적으면 양자는 선생님이 정말 강조했습니다. 양자는 친생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친양자는 어떻게 하죠? 친양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한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달라요. 다음 세 번째. 가가 양자이고 병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그러니까 A가 양자가 된 거죠. A는 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아니죠. 병의 자식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입양한 거니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이번엔 가가 친양자다. 아까 친양자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딱 해두시면 눈에 띌 거예요.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과 병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연결고리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은 끊겼어요. 그러면 A는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렇죠.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끊겼잖아요. 이렇게. 정답 4번이고요. 가가 양자인 경우와 달리 가가 친양자라면 입양을 위해 법원에 허가를 거쳤을 것이다. 미성년자 입양할 때 법원에 허가받는 게 일반 입양. 우리가 뭐 일반 입양이라고 부르니까 여기서는 그냥 양자인 경우고요. 친양자라고 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받아야 돼요.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죠. 여기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자로 입양할 때는 어떻게? 네, 가정법원에 허가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사실상 상속 문제라서 뭐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했고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양자와 친양자 관계를 정리할 때 상당히 또 쓸모있는 문제니까 잘 복습을 하시고 이제 우리는 19번으로 갈 건데 얘도 또 선생님이 부탁합니다. 아까 풀었던 국제법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여기까지는 정말 힘을 내줘야 돼요. 뒷심 부족으로 이쪽을 틀리면 나중에 억울할 거예요. 잠깐만 이거 필기노트 한두 번 봤어도 딱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였구나. 각국은 땡땡 지역을 을국의 수도로 인정하였지만 국제사회는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다. 이에 땡땡 지역을 을의 수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안건이 A에 상정되어 잠깐만 앞부분이 너무 어려운데 여기서부터는 읽힐걸요. 14개 이사국이 찬성하였으나 각국만이 반대해서 부결되었다. 이사국이란 말을 쓰고 있구나. 그 다음에 한나라 각국이 반대해서 부결되었다면 A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될 것이고 줄여서 안보리. 그 다음에 각국만이 반대했다? 근데 부결된다고? 상임이사국이겠구나. 왜? 모든 상임이사국의 찬성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 이게 의결 방식이니까. 14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각국이 반대했다. 부결되었다. 상임이사국이구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이 부결된 이후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B. 그러네. B는 총회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분석이 되면 각국은 A의 상임이사국이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맞고요. 실질적 거부권을 갖고 있으니까. B에서는 분담금과 상관없이 투표권이 동등하게 부여됩니다. 그게 바로 뭐 자유주의적 관점과 관련이 있다. 다시 한번. 한 나라마다 한 표씩 주는데
그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넓든 좁든 분담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뭐 신생 독립국가든 역사가 오래되었든 뭐 경제력과 뭐 군사력 따지지 않고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나라는 평등하게 취급이 되죠. 디귿. A와 달리 B는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수 있다. 평화유지군 파견하는 게 오히려 어디? 안전보장이사회고요. 야, 리을은 뭐 그냥 선생님이 딱 판서했던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산하의 사법기관으로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 아, 그러네. 총회도 안전보장이사회도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할 권한을 다 갖는 거구나. 그러니까 A, B 모두 이렇게. 정답은 기역과 리을 2번 고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 20번까지 왔는데 20번 문제는 모르겠어요. 이게 좀 선거 문제 치고는 짤막하기도 하고 포스가 잠깐만 이 정도는 내가 뭐 아주 부담 없이 풀 수 있겠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각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200인, 지역구에서 200인이고요. 비례대표 의원이 50명입니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명 뽑으면 다 한 명이고 한 선거구에서 뭐 2명 뽑는다 그러면 다 2명이다 라는 얘기죠. 각 정당은 여기가 중요하죠. 선거구별로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한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읽고 에이 소선거구제니까 한 명만 공천하겠지 중선거구제라면 아니겠네. 이건 잘못된 분석이에요. 다시 한번. 한 명만 공천한다는 것만 딱 보고 그 자체로 한 명만 뽑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게임의 룰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2등까지 뽑는데도 한 명만 공천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원칙이니까. 원칙은 그냥 세우는 대로 그대로 선거를 치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 소선거구제다. 위험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 여기에 비례해서 각 정당에 나눠주는데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의 한 표, 비례대표 정당의 한 표. 그러니까 딱 적어두시면 되죠. 1인 2표제구나.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여기를 보니 지역구 의석률이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 그냥 정리를 하면 A당, B당, C당, D당이 있는데 지역구에서 총 몇 석이냐면 여기 적었던 것처럼 200석이 나와야 돼요. 근데 A당은 200석 중에 56%니까 112석이고요. B당은 64석이겠죠. C당은 16석이고 D당은 8석입니다. 그 다음 비례대표는요. 총 50석이에요. 50석 중에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니까 아 그러네. 50 곱하기 0.3, 15죠. 50 곱하기 0.58, 29네요. 그 다음 50 곱하기 0.04, 4%니까 여기는 이제 2석 나오는 거고 여기는 4석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합이 얼마? 50석이면 이걸 다 더하면 총 의석수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뭐 굳이 더하면 127석이고 이렇게 더하면 얼마? 93석인가요? 이렇게 더하면 얼마? 18석? 이렇게 더하면 12석이 됩니다. 250석. 잘 더했나요? 맞죠? 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기억 보세요.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이다. 맞는 거 아닌가요? 한 명만 공천하니까? 한 명만 공천하는 것 자체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맞는데 이유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200명을 뽑는데 이걸 만약에 중선거구제로 칩시다. 그냥 만약 중선거구제로 한 선거구당 2명씩 선출. 좀 설명을 할게요. 2명씩 선출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0개 선거구예요. 거기서 똑같이 2명씩 해서 200명을 선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각각의 선거구마다 정당은 한 명만 공천할 수 있어요. 잠깐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개 선거구에서 어떤 정당이 후보를 100명을 내고
다 당선시켰어요. 다. 1등 또는 2등으로 100개 선거구에서 모두가 당선이 되면 몇 퍼센트 나오느냐? 딱 50% 나옵니다. 왜? 200명 중에 100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56%잖아요. 다시 한번. 100개 선거구에서 똑같이 한 선거구당 2명씩을 뽑는 중선거구제일 때 가정하는 거예요. 정당별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자만 뽑는다고 치면 지역구 의석률에서 50%를 초과하는 정당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A당이 과반인 걸 보니 200개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내서 112석을 당선시켰구나. 1등으로.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일 수밖에 없구나. 다음 두 번째. 모든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보다 지역구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였다. 맞네요. 이렇게 하니까 다 많죠. 이렇게.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B당과 달리 A당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었다. 꼭 그럴 수 없죠.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죠. 자, 무슨 말이냐면 A당이 총 200석 중에 112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 112석이 과반의 득표를 했기 때문에 과반의 의석이 나왔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왜? 아니 어떤 선거구에서 1등만 당선시키니까 뭐 40%만 얻고도 당선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막 뭐 후보가 여럿이었는데 아주 좀 박빙의 그 승부를 내다 보니까 뭐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뭐 37%. 다시 한번 득표율과 의석률은 다른 얘기니까요. 다시 한번 여긴 뭐 득표율이잖아요. 득표율. 즉 과반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지역구에서 과반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꼭 과반의 득표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꼭 이렇게 맞다라고 추론할 수 없죠. 자, 마지막. C당과 D당은 의회 의석률이 같다? 아니죠. C당의 의석률은 얼마나 나올까요? 250석 중에 18석이고요. D당은 12석이니까 당연히 같지 않죠. 의석률은 누가? C당이 훨씬 더 크겠네요. 그래서 리을 틀리면서 정답은 몇 번? 기역과 니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했던 어떻게 소선거구제일까 이걸 추론하는 과정.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한다고 했을 때 지역구에서 중선거구제를 뽑으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나올 수가 없구나. 지역구에서는. 여러분 이 논리를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거의 뭐 그냥 고정 1등급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궁금해서 여러분에게 딱 찾아왔을 때 잠깐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이게 왜 소선거구제인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지 않을까? 소문납니다, 여러분. 선생님 소문나봤자 학교에서 정치법 공부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소문나요. 저 친구는 그냥 정법 선택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법을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잘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가장 설명도 가장 잘하더라. 이런 정도까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냥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요. 맨날 뭐 적자생존이네 이걸 외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선수들이 시험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또 연구하고 즐겁게 강의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이제 뭐 6월 모의평가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실력이 더욱더 유감없이 뽐내질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신나게 즐겁게 멋지게 공부하죠. 최재겠습니다. 안녕.